우리 국민들은 요즘 아마도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라가 쌓여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여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심기를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재인 씨를 지금 탄핵할 수 있다면 탄핵하고 싶습니까? 한 2년 전만 해도 문재인 씨를 탄핵해야 한다, 2017년에도 한 이야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리마연 내란죄로 다 잡아 넣어라, 이런 댓글들을 썼습니다. 그걸 본 분들도 있을 텐데 참 우습다 하는 생각을 했죠. 문재인 씨가 어떻게 보궐 대통령이 됐습니까? 직전의 대통령이 탄핵돼서 보궐 대통령이 된 것이죠. 사람이 어제 일을 오늘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은 있지만 정말 그렇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무원은 그래도 상당히 힘이 세다, 누구나 이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만 한 나라에서는 1인자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순간순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그렇게 강력한데 누구를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은 자기하고 정치적인 맞수가 되는 사람이 두려울까? 그렇지 않겠죠.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처럼 왕이 국민의 왕이다, 백성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다르긴 다르지만 아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백성이 아끼지 않는 왕은 그 전제군주 시대에도 힘이 없습니다. 항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처럼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에서 대통령인 공무원은 당연히 국민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그런 아주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현재 임기를 넘긴 보궐 대통령인 문재인 씨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세다고 생각을 합니까? 미움도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문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박근혜 현직 대통령, 그가 더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가 더 사납고 그리고 독재적이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니까 그거 받아들였죠. 바로 직무에서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은 국민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영수 특검을 지명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댈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인 공무원은 그렇게 국민에게 복종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직접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씨는 어떨까? 물론 헌법상의 대통령의 자격은 없다. 이렇게 매번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가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 있는 한 그 사람을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그가 대통령이 정령 아니라고 한다면은 탄핵을 못하겠죠. 그냥 잡범을 쫓아내듯이 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씨가 우리 국민에게 2020년 말까지 백신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백신 접종을 못 받았죠. 실효적으로 그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헌법과 법률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탄핵을 할 수 있다면은 어떻겠느냐? 찬성하는 분들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문파라는 분들도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 탄핵 심판을 받게 되고 탄핵 결정이 나오면 파면된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도 이런 논의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인 공무원은 탄핵이 아니면은 내보낼 길이 없다. 나름대로 저명한 헌법학자도 그런 글을 쓴 것을 봤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그 대통령 탄핵하면 이상하게도 헌법 제84조를 먼저 생각을 하죠. 이제 그거는 잊어버리십시오.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 제65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 조문으로 탄핵을 규정하고 있다. 전혀 다르죠. 여러분은 아마도 84조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은 65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언제 하느냐?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 문재인 씨 생각을 해보면은 대단히 많겠죠. 많습니다. 사실은 한 건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사람들은 그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막막한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여러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진행이 되지도 않고 소위 여야 간에 줄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씨의 경우는 이게 탄핵이 안 되는 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예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렇게 몇 년을 그
권한 행사를 해왔죠.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뭐 다들 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체포, 구속, 그래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헌법에 있다 하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헌법 조문이 있다. 예, 그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에서 지금 보고서, 분석 보고서를 3권을 냈죠. 그리고 우리 리마연 채널에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혹은 문재인 씨가 어떻게 헌법을 위반했는가, 어떻게 법률을 위반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분석 보고서가 또 이것을 내놓은 것이죠. 첫 번째 분석 보고서는 수도 서울입니다. 이게 서울을 옮기겠다. 그런데 이제 연구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내부 문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데서 설명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서울을 옮김으로써 대한민국의 그 원래의 구도를 깨뜨리고 그리고 또 일단 옮겨 놓은 다음에 통일을 하게 되면 쉽게 옮길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실패한 내놓은 개헌안에 들어갔다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왜 수도 서울을 옮기려고 하는가?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수도를 왜 서울 너희만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국민들 중에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죠.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세종시라든지 충청권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도를 없애버린다는 바로 그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분석 보고서에서 수도 서울을 옮기는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에서 쓰는 용어로는 행정수도 완성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깨뜨리고 그것을 위반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수도 서울을 옮기는 이 문제가 헌법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 형법상의 그 내란죄를 구성한다. 이런 것을 논증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 보고서가 일국이제입니다. 중국식으로는 일국양제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 이 일국이제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로부터 그 이후로 계속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는 현재는 문재인 씨 세력, 문재인 민주당에서 쓰고 있는 용어다. 그래서 그대로 쓴 겁니다. 보통은 일국양제라고 쓸 텐데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일국이제라는 말을 썼더라. 이런 설명을 보태둡니다. 일국이제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안에 국가체제가 둘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연방국하고는 다릅니다. 연방국이라는 것은 한 나라라는 일체감 속에 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국이제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라는 그 동질성이 대단히 희박한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대한민국이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민족도 같고 역사도 같고 무려 한 나라가 500년씩 뭐 1000년씩 또 1000년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유지되어 온 그런 단일한 나라다. 그리고 항상 중앙집권식이었습니다. 그만큼 동질성이 강한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선조들의 후손이고 또 대한민국은 단일 국가로서 건국이 됐습니다. 1948년에 건국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세계에서 누구나 가장 최고로 삼는 것이 바로 이 단일 국가입니다. 단일국이 되고 싶어도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나 늦게 만나서 다시 합쳐도 그 박음질한 선이 다 보이는 이런 국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민족에, 같은 역사에, 그리고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시대마다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게 뭐 몇백 년 이런 텀을 두고 이렇게 넘어온 그런 국가입니다. 사실 미국도 부러워하는 것이 단일국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그리고 우리의 이 단단한 한나라라는 것을 굳이 깨뜨려서 여러 개의 지방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거는 국가를 망치자는 것이죠. 물론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 그냥 능지처참을 해야 될 그런 역적인 것이죠. 그것도 왕 한 명에 대한 죄인이 아니고 5,100만 국민 그리고 우리의 70여 년 과거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선대들 앞으로 이 나라가 계속 번영 발전하면서 영구히 가게 된다면 이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없을 때까지 가게 되는 그 후손들 그 모두에 대한 배반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국이제 문재인 민주당의 말 그것을 한다면은 완전한 분권국가. 지금 헌법이 그대로 있는데 헌법을 위반하면서 다 나눠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그냥 단체 이거를 지금 다 지방정부라고 해서 정부의 권능을 나눠줬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 하나하나가 전부 내란죄, 내란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지방 분권 국가, 지금 뭐 그 메가시티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 하죠. 아니면은 또 지방마다 어쨌든 자기네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지방정부로 해서 어떤 체제를 고를까, 어떤 민주주의를 채택할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 내란죄를 그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내란 행위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21년 세 번째 분석 보고서가 공산경제. 이 공산경제라고 하니까 뭐 문파들이 뭐 난리가 났죠. 항의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쓰느냐 이러는데 아마 읽어보면은 자기들의 소행이 바로 그거였다. 아마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건과 뭐 모든 증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더구나 대한민국 집행정부는 전자정부다 하고 있죠.
전자적으로 모든 증거가 다 축적되어 있다. 찾아 헤맬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 공산경제에서는 이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그 이념을 바꾸려고 했죠.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제 그거는 뭐 상당히 그 잘게 나누어서 논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할 테니까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역시 논증을 하기로 하죠. 이제 그거보다도 이번에 공산경제에서는 특히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경제 질서, 이제 경제 체제, 이게 자유경제 체제로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자유시장 경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시장이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민주당에서 아주 원수로 삼는 것도 이 시장입니다. 시장 속에서 그 스타로 돌아다니는 주체가 기업이 되겠죠. 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산경제, 이 공산경제가 특히 부동산 소유권,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소유권하고 관련해서 소유의 개념을 몰각시키는, 그리고 소유의 개념을 소멸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흔히 말하기는 어용 시민단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변혁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어 하는 노동조합. 이제 이런 각종 단체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했기 때문에 이건 전부 정부작용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사소유권을 없애고 모든 이런 그 소유의 대상을 사회적 소유로 돌리려고, 기업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공유 이런 말 들어봤죠. 이 세 번째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 이웃에 있는 무슨 그 무공해 식품을 판다고 하는 곳도 결국 이거였구나. 우리 그 아이들과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뭔가 사회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주민센터라든지 시에서 가서 했던 것도 바로 이거였구나. 공산경제의 일환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의외로 이 공산경제 부분은 만연돼 있고 또 널리 집행돼 있다.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걸 바로 잡고자 한다면은 바로 잡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공포를 느낄 것은 없고 주인으로서 나서서 이제는 제대로 잡초 제거를 하고 우리의 그 농토를 다시 옥토로 만들어야 하겠다. 이런 인식과 참가와 그리고 현실적인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경제 부분에서 뭐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쪽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돈도 없애자, 시장도 없애자, 기업은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주가 되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것이 다 있는데 이거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한 질서를 부정한 것이고 아예 못쓰게 만드는 것이죠. 헌법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분석보고서 3권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쭉 찾아보면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 문재인 민주당 정부라는 말을 이들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또 헌법 내란입니다. 헌법 내란 하면은 좀 생소하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 개념이 등장한 것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과연 그렇겠다 생각을 할 텐데, 우리 지금 로스쿨에서 내란죄를 배우면은 항상 전근대적인 시대에 동네에서 주민들이 100명, 몇십 명이 나시며 몽둥이며 들고 나와서 관할을 점령한다. 나와서 항거한다. 이런 식의 아주 비현실적인 내란죄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배우니까. 그런데 그런 내란죄를 대한민국 건국한 이후로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펄펄 뛰겠지만 사실 5.18이라고 하는 거 그때를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점거를 했다 하는 게 충족이 되니까. 아니면 1960년에 국회가 점거됐을 때 지금 다들 이렇게 민주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과거식 내란죄의 어떤 본보기다, 샘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이석기 씨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뭔가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내란죄가 그렇게 시시한 겁니까? 지금까지 예를 든 그 내란이라고 하면은 그게 아주 두려워서 나라가 기울어질 정도의 무서운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운 그런 범죄입니다. 어째서 이런 것일까? 바로 헌법주의 국가가 생긴 20세기부터는 내란은 그런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내란도 있겠지만 더 무서운 것은 헌법에 대한 내란입니다. 헌법을 침해하면, 헌법을 망가뜨리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사실 나라가 무너지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차지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실제로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은 척보고 아는데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그거 용납하고, 사실 이거는 보궐 대통령이 임기를 유월한 것도 역시 내란에 속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20세기 이후로는 내란죄라는 것은 헌법 내란이 더 중요하고 더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민주당 정부 그리고 문재인 씨 이들이 헌법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탄핵할 수 있겠죠. 탄핵은 당연한 거니까 내버려 두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씨를 체포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윤석열 총장이 헌법 내란죄를 저지른 문재인 씨를 체포한다면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에게 항거한 내란을 일으킨 것인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그리고 아마 쉽게 납득을 못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가 이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84조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사항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형사사항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민사상의 소추는 그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빠지죠. 그러면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항상 안 받는가? 그게 아니죠. 앞에 있죠.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거 아니다. 이러면 84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이 현재 재직 중, 현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면 현직인 상태로 그냥 형사소추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형사소추를 받는다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죠. 형사소추를 받으려면 수사를 해서 분명히 죄를 지었다고 그 검사가 그 심증을 굳힌 다음에 이건 유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공소제기를 하죠.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수사를 먼저 해야 하겠죠.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구나.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다른 게 아니고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내란죄를 지은 대통령을 계속 이 헌법 내란이면 그가 현직에서 있으면 계속 내란을 저지르겠죠. 이건 계속됩니다. 그 계속 범행을 하도록 놔두고서 수사를 한다는 것이죠. 헌법 내란을 저지르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하게 그냥 두겠습니까? 그 검사를 파면하려고 혹은 거꾸로 잡아 넣으려고 이게 윤석열 총장이라고 한다면은 총장직에서 쫓아내려고 하겠죠. 그냥 안 둘 겁니다. 그런데 헌법이 그렇게 만만한 법입니까? 그런 경우 다 생각을 했겠죠. 헌법은 범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규율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범했을 때는 지금 그 현직에 있더라도 대통령의 권위를 주장하더라도 그를 형사소추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체포할 수 있겠죠.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구속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오는가? 현직 대통령의 권위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만일 현직 대통령에게 이 모든 것을 놔두고 임의수사만 해라. 그냥 청와대에 내버려두고 밖에서 해라. 이렇게 된다면은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헌법 제84조는 죽은 조문이 될 것입니다. 헌법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죠. 그러면은 이게 정말 그런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체포, 구속, 수사, 기소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헌법을 제정할 때 1948년 건국헌법을 제정할 때 그런 설명을 한 자료가 있고 그게 리걸마인드 도서에 이제 기술을 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을 하죠. 소개를 하죠. 유진호 위원도 있었고 그리고 권승열 전문위원 이제 이분들이 설명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먼저 그 당시 국회의원 김영동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내란, 외환이 아닌 죄, 그런 죄를 저지르면 탄핵을 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러니까 탄핵을 해서 내보내는 그것보다 더 무거운 그런 죄인 내란을 저지른 때에는 탄핵을 하지 않고 형사소추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탄핵이 가장 무서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권승열 전문위원이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동 의원의 질문에서 한 가지,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그러면 더 무거운 죄인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저지르면 탄핵을 못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승열 전문위원이 그거부터 답을 합니다. 아니 원래 죄를 저지르면 모조리 다 탄핵을 한다. 뭐 그게 외환, 내란죄 뭐 상관없이 다 탄핵을 한다. 이거부터 밝힌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파면을 시켜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이러면 내란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를 하고 저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 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없으면 그러면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그냥 그러면 탄핵도 못하고 그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어도 되는 거냐? 그건 안 된다. 그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라는 것은 다른 모든 범죄보다도 더 무거운 죄다. 그렇죠. 그 최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탄핵을 안 시킨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형사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거다. 결국은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낸다 하는 얘기죠. 형사소추 받는 사람이 대통령의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뭐 탄핵의 대상이다. 이렇게 돼도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의 의결을 하면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죠. 그런데 내란은 어떻습니까? 내란은 진짜 1분 1초도 그 자리에 앉혀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그 처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 지금 이제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시장 경제는 이제 안 된다. 이거 정부에서 전문가들을 기용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아주 한치의 빈틈도 없이 가장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을 직접 지도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헌법 내란죄가 되죠.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자리에 그냥 두게 되면 그런 정책을 계속 하겠죠. 내란 행위를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다 한 건의 범죄를 구성하죠. 계속할 수 그 후속 범행을 계속하게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람을 살해하는 경향이 있는 자다. 그런데 다음 살해를 하고 또 할 때까지 대통령이니까 그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놓고 수사를 하겠다. 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가 변혁을 한다든지 우리는 혁명정부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혁명 과업을 계속해 간다든지 이게 바로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내란죄를 저지르고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을 청와대에 앉혀놓고 수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청와대에 앉혀놓고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까? 또 이게 법원에 넘어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을 청와대에 앉혀놓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은 가만히 두겠습니까? 내란한 사람이? 그 모든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히 구속수사, 구속재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헌법 합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구속수사, 구속재판이 원칙인 경우 이 사람이 개인적인 범죄다. 그러면 또 인권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인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 로봇이죠. 법 로봇에 있어서는 인권은 차순이 됩니다. 사람을 고문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 구속수사, 구속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 제84조를 토대로 지금같이 대통령인 공무원이 헌법 내란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 체포하고 그리고 구속하고 그 상태에서 수사하고 공소제기하고 재판 또한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헌법 제84조에서 나오는 그런 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오늘도 이 순간에도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자가 내란 행위를 했다. 그 권한 행사를 하는 게 또 다른 내란 행위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초도 지연을 하면 안 되는 거다. 국가와 국민의 그 존속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무지막지하게 깨어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죠.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즉시 구속해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은 또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이 규정하니까 이건 또 지켜야 하겠죠.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 지금 범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현행 범인 요건도 충족을 하죠.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그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장기 3년 이상은 당연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 이랬는데 사실 이 경우는 그게 아니고 무기에서 22년이면 그것도 길죠. 25년 이상 그리고 사형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범하고 도피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 이거 당연하죠. 아니 현직 대통령이 도망치겠느냐. 사실 그거는 지금 같을 때는 할 수 있으면 도망치겠죠. 이와 같은 헌법 제84조를 들고 갔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헌법 제12조 제3항이 규정을 합니다. 일단은 사후 영장이 가능하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면 지금 헌법 내란죄를 이렇게 논증을 했는데 검찰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범죄 혐의를 생각해 보고, 아, 이게 유죄로 판단이 나면은, 그러면은 헌법 제84조와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문재인 씨를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 이거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체포, 구속은 그냥 가능하죠. 그 다음에 사후영장을 신청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봅시다. 지금 이 경우에 문재인 민주당으로서 합체돼서 이 합체된 것이 또 헌법 내란죄가 되죠.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 법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설령 탄핵 소추를 한다 하더라도 의결이 안 되죠. 아예 소추 자체를 소추까지는 간다고 합시다. 의결은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위헌 법률을 그냥 일방 통행시켰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65조가 지금은 형해화되어 있다. 저들은 이걸 통과 안 시킨다.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법관의 영장 발부는 어떤가? 이것도 사실은 기대 가능성이 없기는 합니다. 지금 오부 요인을 불러서 마치 자기 수하처럼 이렇게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법관은 법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니까 법관은 어떻게 하는가? 법관은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그러한 헌법상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럴 때의 체포, 구속영장은 수사를 돕는 도구에 불과하죠. 이 사람을 수용소에 가두는 게 아닙니다.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서 구속영장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영장 발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사후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둘째는 법관에게는 영장 발부 의무가 생기게 된다. 세 번째는 헌법 제84조 자체에서 이 경우는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을 배제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영장주의를 관철하자면은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그 존속을 해치는 내란을 하는 대통령을 존치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를 돕는 게 되죠. 대통령 개인의 인권을 얼마나, 이건 인권의 문제도 아니죠. 내란 행위를 하지 않아야만 하는데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는다. 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는 거하고, 이 국가와 국민의 그 존속이 그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거하고는 비교 불가다. 따라서 이 헌법 제84조라고 하는 것은 그가 대통령의 의자에 앉지 않았으면 관계없는 조문이 되겠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순간에 헌법 제84조를 승인한 겁니다. 나는 영장 없이 내가 재직 중에 내란의 죄를 저질렀다 하는 그런 혐의를 받게 되면 나는 영장 없이 즉시 체포, 구속, 수사, 공소제기, 구속상태의 재판을 받아들이겠다. 그러한 승인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 제84조를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내란 혐의, 이것이 단죄가 가능하고, 가령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씨를 체포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은 국가를 위험에서 구할 수 있겠죠.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할 수 있는 조문을 두고 있다. 그것이 헌법 제84조이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헌법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나는 그렇게 평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